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오늘 미국의 금리 인하 경로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또 과연 금리 인하 경로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해묵은 논제 같지만 기대와는 좀 다르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주제 보도록 하죠. 보시죠. 파월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은 연초만 해도 올해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6차례까지 예상을 했었죠. 맞죠. 예,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연준에서는 3차례 정도로 초반에 예상을 했었고 점차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낮아지곤 있는데 금리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FOMC에서 선을 그어줬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이 있었는데요. 1분기 미국 GDP가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1분기 PCE 물가지수가 또 예상을 웃도는 그런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장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용지표 나오니까 좀 부진하니까 골디락스 이런 얘기가 다시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 그럼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배경 알아볼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불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발표된 그 GDP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PCE 물가가 분기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실제로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물가는 높은 수준의 기록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언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70년대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75년도 정도로 이제 짚어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물가가 10%를 상회를 했고요. 실업률은 9%까지 높아졌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사실 성장률은 지난해 3%대 이어지고 있었고 이제 물가의 경우에도 이제는 3%대에서 CPI가 나오고 있고 PC는 2% 중후반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 후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지표가 상당히 견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 역시도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과거랑 75년도랑 지금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현재 경제 지표는 그때보다는 조금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것 같진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 지표가 조금은 둔화가 되는 양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조금은 더 우위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용 지표가 나쁘냐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에 나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용 지표의 둔화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조짐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통화 정책의 현재 스탠스가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FOMC에서 시장에 있었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사실 그 선을 완전히 그어줬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고용이 약해지게 된다면 예상보다 더욱 약하다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또 간밤에 연준 위원 가운데 투표권은 없지만 매파 인사인 닐 카시카리 총재가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해야 될 것이다. 인상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또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약간은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장도 소폭의 좀 조정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했었던 그 QT의 추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6월 1일부터 미국채 재투자 월간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QT의 속도 조절의 내용과 기대 효과 알아볼까요? 네, QT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월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채와 MBS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월간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만큼은 재투자를 해주고 그 월간 캡만큼은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규모는 미국채가 600억 달러가 캡이었고 바뀌는 규모는 250억 달러입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 이번 달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채가 700억 달러다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의 600억 달러가 캡일 때는 7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를
달러를 뺀 100억 달러만 다시 연준이 미국채를 사주는 거고요. 바뀐 250억 달러로 가정을 하면은 700억 달러 가운데 250억 달러만 만기 상환하고 나머지 450억 달러를 다시 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캡을 줄일수록 더 많은 규모의 재투자가 나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채 수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존엔 600억 달러였고 바뀐 게 2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더 많이 캡을 줄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규모의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연준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는 굉장히 시장의 우호적인 결정이었다. 특히 국채 시장,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인 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S의 경우에는 캡이 유지가 된 반면에 만기가 돌아오는 분의 350억 달러를 상회하는 분만큼은 국채로 재투자해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이러한 결정은 과거에 17년도부터 19년도에 있었던 결정과 유사했고 3월달 FOMC 의사록에서 언급됐던 내용과 거의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준에서 좀 더 많은 국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조치였던 만큼 좀 요즘 올라가고 있었던 그 국채 수익률, 예, 이 부분들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채 중심으로 만약에 재투자를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네. 오히려 중장기 금리에 대한 좀 하방 압력을 준다든지 더 이상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도록 좀 억제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의 금리 인하 첫 시작이 언제쯤일 것인가? 6월까지로 좀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물 건너 갔고요. 그러면서 9월 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패드워치에서는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확인했을 때 한 50% 정도까지 됐었는데, 연구원님 9월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이라고 하면 3분기 이제 말쯤에 금리를 내리는 것일 텐데, 이제 연준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기준금리는 5.5%일 거고요. 이제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뭐 한두 차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컨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지표 지난주에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제 9월 달이 아닌 11월 달까지도 인하 시점이 밀렸었습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조금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11월에서 9월 달 좀 앞당겨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발표될지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의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 9월 달로 쭉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에 하나 고용지표 앞서 언급 주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좀 강조를 했죠. 이제 물가가 3%대 정도까지 좀 하회를 하고 있는 만큼 다시 통화정책의 초점은 고용지표로 이제 맞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만큼 고용지표의 급격한 둔화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연준이 9월이 아닌 7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고용지표가 급격하게 둔화가 될 것이냐, 가능성이 높으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9월 달로 잡아놓은 것 같고요. 이제 6월 달부터 또 정책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6월 달부터 6월 1일부터 QT가 또 조정이 되면서 실시가 될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제 9월 달 정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9월 달 인하에 대한 것들 좀 강하게 베팅을 하는 시점이 이제 3분기 들어서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3분기 이후에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연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과소긴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지만 과잉긴축도 리스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만큼 너무나 과도하게 긴축 정책들을 오래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적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점이 있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제 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래 끌고 갈 것 같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내 3분기쯤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의 둔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물가가 급등하지 않고 지금의 레벨에서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고용지표 역시도 이제 견조한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균열이 생기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연준은 충분히 금리를 인하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계속해서 스탠스는 긴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금리 레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연준의 스탠스가 완화적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인 상황이다라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물가 같은 경우는 연준 쪽에서 계속 데이터를 체크해 보겠다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잡혔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은 고용 지표를 더 주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군요. 그러면은 고용에 대한 그 결과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월 고용 결과에 대해서 과연 연준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좀 한번 판단을 해보면서 금리에 미치는 영향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 4월 달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7만 5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 수치가 좋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작년 10월 달에 16만 5천 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처럼 계속해서 월간 고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이 밸런스가 계속해서 맞아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증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산업이 가장 기여를 했는가라고 보시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의료, 사회복지 부문이 약 절반 이상 차지를 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냐? 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구조적으로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는 부분들 고려를 해서 이쪽 부분에 강세가 나타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실업률이 3.8에서 3.9%로 올라왔고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둔화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에서 중요하게 보실 만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금 상승률인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고용지표를 보는 것들을 왜 보냐라고 하면 이 고용시장의 강함이 사실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지난해 봤던 그림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었습니다. 물가와 임금 간의 스파이럴이었던 거죠. 임금이 높아지는 거에 따른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에 초점을 둬왔었는데 그 이유는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높으냐라고 한다면 물론 평균 대비해서 높죠. 다만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임금 상승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특히 근원 서비스에 대한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힘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연준은 고용 지표가 견조하더라도 물가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을 조금은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톤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에 이제 딱 맞는 이제 지표가 나왔던 것 같고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지금의 통화 정책이 제약적이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제 할 수 있겠는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지표가 얼마나 더 빠르게, 얼마나 더 많이 둔화가 될 건지에 달려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고용 지표의 둔화 흐름이 지금과 같은 양상이 유지가 된다라 가정을 하면 물가의 둔화 속도를 또 보면서 연준이 3분기 내에 7월 또는 9월 달에 인하를 할 거고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고용지표도 지금과 같은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 가정을 하면 3분기에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금리는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안정이 빠르게 될 수가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더 올랐다가 버텼다가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용지표는 FOMC에서의 내용 정도를 뒷받침해준 정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심어주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추가적인 둔화가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강하게 인하에 대한 기대감 세지면서 금리 하락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지표에서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셨는데요. 이번 4월에 나왔던 수치가 긍정적이었는데 여기서 더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선 더 낮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긍정적이라고 하면 연준의 네.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지금보다 조금 더 고용 지표가 둔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간 증감 숫자가 계속해서 둔화 흐름이 이어진다든지 실업률의 레벨도 3.9%를 기록을 했지만 차차히 3.9, 4.0 이런 식으로 4%를 뚫고 올라오는 지표가 나와야 연준에서는 고용 지표가 이제는 타이트함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고용의 수요와 공급이 더 잘 맞아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상방 리스크로 작용하지가 않겠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으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이번에 나온 게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9%였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가도 괜찮을까요? 충분하진 않습니다. 예. 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3% 초, 2% 후반대까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직은 좀 수요가 조금 견조하다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요가 여전히 우위인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민자들의 유입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이제 그만뒀던 여성들의 복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맞춰질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경제 지표 흐름들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이제 속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고용 시장의 둔화는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관건은 그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서서히 둔화되는 속도라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빠르게 나타나거나 굉장히 강하게 인하가 나타나기 어려울 거고, 조금 둔화되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진다든지 더 많이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회 연건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에서도 9월 정도가 컨센서스로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1분기 GDP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성장이 나왔습니다.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보다는 낮았지만 3.4%라는 이 수치를 정말 오랜만에 봐서 서프라이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죠. 이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3.4% 성장을 했고요. 예.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가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성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순수출이 여전히 견조하다. 두 번째는 내수가 굉장히 강한 반등을 나타냈다라는 점인데, 순수출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IT 경기 회복이라든지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점을 들었을 때 사실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서 아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이 지금 미국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중국보다도요. 네. 경제가 이제 미국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견조한 미국 경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영향을 줬고요. 이번에 역대 최대 기록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수요라든지 IT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끌어올라 오면서 IT 쪽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1분기의 경우에는 수출도 수출이었지만 수입이 마이너스로 QOQ로 나타나면서 이제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이지 않습니까? 수출은 플러스, 수입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더 강하게 수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국제유가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조금은 높아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4월달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 리스크가 격화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뚫었었던 기록을 했고요. 유가도 80불을 뚫고 올라갔던 수치가 4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수입 쪽에 조금 더 물가를 높인다든지 수입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달러 상승과 유가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2분기에도 순수출이 잘 나올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1분기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조금 견조하게 나왔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내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 일단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를 하겠지.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를 하겠지. 그러면 지금의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점진적으로 이제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리하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완화로 좀 선회를 하는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출도 조금 강하게 총선을 앞두고 나왔던 부분들, 조기 집행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수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나왔던 것 같고요.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기상 여건과 기저 효과에 좀 힘입어서 QOQ로 굉장히 급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과연 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계속 좋을 수 있겠는가인 점일 텐데요. 일단 민간 소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빠르게 못할 것 같다라는 인식이 만약에 강해진다면 고금리 고물가의 상황들이 빠르게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 거거든요. 그럼 1분기에 이러한 민간 소비를 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소비 주체의 심리 회복이 다시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든지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투심행 또는 소비 심리에 부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PF 문제가 아직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지표가 아직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정적인 건설 지표의 영향, 그다음에 부동산 PF 쪽에 문제가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들이라고 가정을 하면 부동산 경기에 빠른 회복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다. 건설 경기도 빠르게 회복하기 어렵다.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건설 투자도 빠르게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의 회복세가 1분기만큼 지속이 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2분기에는 1분기가 QOQ로 좋았던 만큼 2분기 QOQ는 조금 부진하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수출을 제외한 뭐 내수 쪽의 문제들은 조금 더 확인할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올해 역대 최대치에 대한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번에 GDP 확인을 하고 나서 현재 전망치가 올해 2.1% 올해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상향 조정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의 변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 인하할지 연내일지 아니면 내년일지 좀 불확실한 발언을 최근에 내놓기도 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을 보고 있나요? 아마도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드라인 중심으로 물가가 아직은 좀 반등을 한 상태에서 2.9%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유가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당초 한국은행의 전망보다는 아마도 높게 물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공급 측에 기인해서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원달러가 빠르게 어떻게 하락을 할지 내지는 유가가 얼마나 빠르게 안정이 돼서 당초 전망을 했던 이제 수치로 떨어질지에 따라서 물가 전망 경로를 바꿀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5월달 FOMC 금통위가 다다음 주에 개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금통위에서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물가 전망 경로를 어떻게 바꾸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은 뭐 2.1에서 2.2, 2.3 정도로 높아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물가가 안정이 안 되면 한국은행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물가 전망 경로를 기존의 전망 경로 대비해서 어떻게 바꿀지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3분기에 내릴 수 있을지 4분기로 미뤄질지가 조금은 좌지우지가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언급 주신 것처럼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세 가지 변수가 미국의 피벗 시점 지연, 두 번째는 이제 GDP가 좋게 나왔던 부분들, 세 번째는 유가랑 환율 변동성 이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미국 피벗이 뒤로 지연됐다라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더 빠르게 안정이 안 되고 오히려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기여를 했던 영향이었거든요.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하락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GDP 성장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경기가 뭐 내수나 건설 투자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잘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내수 측면에서 과연 이러한 강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1분기에 그치는 지표라면은 사실은 이제 2, 3, 4분기에는 강한 회복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2분기 그러니까 두 번째 요인인 GDP 성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치의 0.1, 0.2% 정도의 상향 조정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뭐 물가의 상방 리스크 크게 줄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마지막으로 유가랑 환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물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어떤 여건이 변했는가. 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가 좀 더 많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리스크를 점검을 하면서 물가 전망치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할 텐데 5월 달에 물가 전망치를 크게 높인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빠르게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 전망치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기존의 경로를 유지를 하면서 3분기 중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한 차례 찍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를 하면서 찍었다가 어제 바로 1,300
54원까지 장중 저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1,350원 선 중반에서는 또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해외 투자도 늘어났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높아져 있는 환율은 수입 물가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여건들에 대해서 아직 연내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후가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연내 인하가 불가능하다 보신 앵커님 말씀하신 거. 네.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경제 전망치를 큰 폭으로 만약에 높이면서 네. 물가 전망치를 안 높인다, 네. 뭐 유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연내 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4분기 이제 후반으로 11월 달 정도로 인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물가 전망치를 크게 높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전망치만 뭐 0.1 정도 소폭 높이는 방향이라면은 연내 인하를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도 뭐 피보 시점이 좀 지연이 된 것일 뿐이지 여전히 연내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위원들이 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인하를 이제 한다라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2개월 정도 미국과 시차를 두면서 인하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은행도 먼저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먼저 연준보다요. 근데 그 가정은 이제 경기의 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가 되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1분기 지표가 잘 나온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의 회복세나 건설 투자의 회복세가 앞으로 계속 강하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성장의 흐름들이 생각보다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의 흐름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들에 대한 가정을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상황이 조금 더 원화에 대한 펀더멘탈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성장이 정말 침체로 갈 수 있다, 또는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된다는 가정이 있다면 한국이 문제 먼저 터지거나 뭐 그런 그렇죠. 게 뭐 있어야 부동산 좀, 경기에 뭐 네. 경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예.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도 먼저 금리를 인하할 수가 있겠다라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그리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만 이제 예. 연준이 그래도 4분기나 3분기 후반이 9월 달에 인하를 한다라고 이제 지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도 뭐 8월이든 10월이든 뭐 그 언저리에 인하를 하는 방식으로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5월 금통위가 23일 목요일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헤드라인 물가 전망 상향 조정, 이거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주목해야 할 5월 증시 일정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여전히 뭐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이번 주에 영란은행 통화정책 결정이 있습니다. 영국 쪽의 결정이 또 파운드화, 그다음에 영국의 금리, 이게 결국에 글로벌한 또 통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9일에는 또 중국의 수출입 이제 남아 있고, 5월 11일에는 중국의 PPI,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요즘에 좀 증시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이 물가에 대한 지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중국 정부는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부양책들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도 이젠 조금 중국 쪽의 증시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는 중국 쪽의 지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미국 경기 침체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침체보다는 잘 완만하게 골디락스로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진입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